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의 마지막 날이자 2016년의 절반이 끝나는 날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총선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천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는데요. 7%만 대표직 사퇴는 과하다 이렇게 답했고요. 22%는 대표직 사퇴는 적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1% 대표직 사퇴로는 부족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578명이 어젯밤 9시 45분까지 참여한 결과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들어가기 전에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꼭 실어달라며 보내온 광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나요? 선배님, 오늘 우리 어디로 놀러 가나요? 신촌? 홍대?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완료. 삼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강에서 치맥 한 잔 콜?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완료. 이모, 주말인데 오늘 외식이라도 할까요?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완료. 친구야, 우리 나라라다비 소녀상 콘서트 가볼래? 대학생이 만들어요 나라라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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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과 함께해요 나라라나비 나라라나비. 소녀상을 지키는 여러 청춘들이 만드는 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7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종강역 4번 출구 보신각으로 오세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총회에 참석 안 해주기 바란다. 네, 사실상 탈당하라는 압박이겠죠.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사퇴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사퇴의 변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지고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26표 차로 당락이 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총선 당시 승리했던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을 23표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판정 보류표가 26표로 집계됐습니다. 가능성이 썩 높지는 않지만 이 26표 모두 문병호 전 의원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당락이 뒤바뀌겠죠. 부산 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여고생들의 성관계 사건, 이걸 경찰청이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요. 축소 은폐한 주체로 지목된 경찰청 본청 감찰 담당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간부는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20여일 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윗선에 보고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경찰이 하는 말입니다. 가족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원의 감찰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더러는 야유를 퍼붓던 새누리당, 당 소속 박인숙 의원이 오촌 조카 그리고 동서를 5급 비서관과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박인숙 의원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희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정부 사이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려던 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우리는 매일 비타민 C만 말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비타민 친구들도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 강신명 경찰청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발생한 백남기 농민 테러 사건을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최초로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가포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고 현장에 정보반도 있었을 텐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지했다니 믿기 힘듭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치 취조하듯 강신명 청장에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선미 의원도 그러했습니다. 강신명 청장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오늘 사과하신 거는 그 총장님께서 잘못한 게 있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겁니까? 조직 전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여고생과 성관계 가지라고 지시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가졌는데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좀 책임은 인정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그러면 사과로 끝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과에 따른 늘 책임지는 자세로 이 사안에 그럼 일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는 밝혀졌습니까? 지금 감찰 조사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의 잘못은 어디까지이고 부산경찰청의 잘못은 어디까지이고 해당 경찰서의 잘못은 어디까지이고 부산경찰청장의 잘못은 어디까지이고 예.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없죠. 그렇습니다. 네. 부산경찰청장 또 심지어 저까지도 명명백백하게 네, 고맙습니다. 책임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사과하신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셨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후에 책임 소재는 다 밝혀지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 강남역에서 20대 여성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처참하게 피살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예. 예, 그 피해자께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사망하신 피해자께도 네, 그 유가족께 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고를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그 사건의 범인도 아니시고요, 그렇죠? 범인에게 교사도 하지 않으셨죠? 또 범죄를 저지르라고 예상도 못하셨을 테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고 사과한다 이런 뜻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에 백남기 농민 사건의 그 진상은 여전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하시듯이 규명이 아직 안 됐죠. 수사 중이고요. 예.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한 분이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서 거의 생사 기로에 빠지신 지 6개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사과를 안 하십니까? 제가 19대 때부터 일관되게 우선 인간적으로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러한 중상을 입으신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해왔고 그 입장은 지금도 추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청을 받고서 답변 형태를 하신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 그 당시 그랬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그러한 그 요청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마음이 그대로이시라면 거듭 다시 한 번 더 제3 요청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는 변론으로 총장께서 퇴임 전에 필요하시다면 저를 포함한 그 다른 야당 의원들께서 그 호의 경호를 해드릴 용의도 다 있고요. 현장에서 제 생각으로는 혹시라도 계란을 던진다 해도 맞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셔서 병원을 방문하고 위문 위로 해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14일 이후에 지금 227일째인데 단 한 차례도 살수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수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앞으로도 폭력 시위가 없다면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보완이 될 때까지는. 결국은 아까도 앞에서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위의 정도의 평가 자체를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폭력 시위다라고 얘기하면 폭력 시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폭력 시위라는 것은 폭처법이라든지 형법상 폭력이라든지 폭력 행위가 있은 시위를 일컬어서 저희들은 폭력 시위라고 합니다. 다른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관해서 민생이 따로 있는데 민생이 아직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쌀값에 대해서 원래 약속한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유지해달라, 인상해달라 이런 요구가 민생 아닙니까? 예,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생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 집회 시위를 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민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 보인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도 말씀하셨고 저도 다른 기회에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청장의 직분으로 인간적으로 가족들 찾아가서 마음 좀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부실 기업 지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임종용 금융위원장 등이 주관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그들이 주도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에 밝혔었지요.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임종용 위원장,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 내용과 날짜, 참석자 등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브레인스토밍 정도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은 검찰 수사를 받고 산업은행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금융당국은 지켜만 보고 있다.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우리 같은 경우 채권단의 상시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결국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 이 지경까지 된 데에 대해서 우선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근본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거는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 회의 자체가 유일하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서별관 회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장관들끼리 모여서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공식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식성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갖다 별도로 준다고 한다면 그건 실제로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의 정비를 위해서 지난번에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었고 전반적인 구조적인 정부 내의 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서별관 회의라는 것은 이런 최종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비공식 과정 혹은 중간에 아주 편하게 논의해보자는 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서 제가 참 질문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주제는 굉장히 넓고,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정부 기관 간의 관계가 어떻다, 금융당국 간의 관계가 어떻다, 그들은 무엇을 고민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지하게 고민했고 어떤 해법을 갖고 충돌했느냐, 이것이 알려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최종적인 결론의 도출도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3당 간사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홍기택 회장을 포함하여 전현직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진실에 접근해서 과거의 구조조정에 무엇을 놓쳤고 무엇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당 간사한테 우리 청문회 합의를 요구하고요. 청문회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정무위원 중에 뜻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개별적으로라도 최근에 그 해운산업 선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국정조사 요구서를 갖다 발의하는 움직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 어민들이 국회에 왔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비참하기 그지없다 라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손실, 이 손실을 두고만 보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앞서서 서해 5도에서 우리 어민들의 올해 어획량이 지난해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이대로라면 어민들 대다수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파산할 지경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우리의 생계와 영토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정부의 말과 너무 멉니다.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이야기했고 해상 시위도 벌이고 직접 중국 어선을 끌어다 보여주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옹진군은 어민을 상대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겐 없는 것일까요? 기준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약속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미 누차 말한 약속대로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생존의 절대적인 정전과 식수 문제 등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해 오도를 버리지 않고 살아온 대가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모멸과 배신감만이 느껴집니다. 서해 오도는 이념의 전쟁에만 필요한 지역입니까? 정부와 국회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돼야 한다. 이 선언에 참가한 아르바이트생들과 민중연합당 그리고 무소속 윤종호 의원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버거킹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동훈 씨와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고 김모 씨의 친구 박영민 씨의 말 이어서 듣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러나 하나도 버릴 말이 없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고 버거킹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21살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생활비를 더 지원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버거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학교가 끝나고 금요일에 밤을 새서 일하고 또 토요일에 밤을 새서 일하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일요일 낮부터 자정까지 일합니다. 평일에는 학교 가야 되니까요. 밤에 매장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직원 1명에 알바 2명이 매장 전체를 지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23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 8시까지 다음날 사용할 버거 재료를 준비합니다. 패티를 보관하는 온장고를 닦고 하루 종일 더러워진 주방을 청소합니다. 고기 굽는 그릴을 분해하고 잿더미와 이물질을 끌로 긁어냅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튀김기를 닦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독한 약품을 뿌려서 환풍구와 기름 필터를 닦습니다. 매장을 청소하고 하루 최소 40개의 빵박스를 매장 안으로 나릅니다. 식재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아침 영업을 준비합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햄버거 만들어서 포장해 드리면서 합니다. 2명이서 합니다. 새벽 1시쯤에 30분 쉽니다. 힘듭니다. 무엇보다 밤을 샌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혼자 환풍구에 올라가 기름을 닦고 있으면 우울합니다. 지금도 떠올라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한 달에 80 정도 받습니다. 물론 세전으로요.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온 가족의 공과금이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갑니다. 건강보험료, 주민세, 국민연금, 사실 자세히 잘 모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짜증이 나서 잘 안 봅니다. 잘 쳐서 70 정도 수령한다 칠까요? 한 학기 등록금이 460만 원 정도 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반년을 일하면 딱 반년치 등록금을 내고 6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정말 보람찹니다. 다음 학기는 휴학하기로 했습니다. 뭐 상관없는 일인가요? 알바는 고작 해야 용돈 버리고 나중에 취직해서 돈 벌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좋은 마음가짐이니까요. 이번에 밤샘 근무를 하는데 동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21살이라 밤새는 일을 하는 데서 동생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놀랐습니다. 얘가 일주일에 6번을 밤을 새더라고요. 대학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돈 모아서 간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더랍니다. 서러워서 그냥 그만뒀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치 등록금 내는 하루살이가 무슨 조언을 해줍니까? 무슨 조언을 해줘요? 아 그래? 하고 아무 생각 없는 척하고 이렇게 표정 짓고 속으로 먹먹해 합니다. 20살짜리가 일주일에 6번을 낮이랑 밤을 바꿔요. 자기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먹고 삽니다. 그래봤자 최저시급 적용해서 얼마나 받을까요? 걔도 떼겠죠. 거기서 세금 떼고 월세 떼고 자기 가족 생활비 떼고 교통비 떼고. 걔 언제 대학 갈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끔 너무 힘든가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평일에 하루만 좀 대신 나와달라고. 근데 저도 알바 안 가는 날은 학교 가야죠. 졸업해야죠. 그러니까 못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혼자 생각해요. 얘 얼마나 버틸까? 전 1년 넘게 버티는 사람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용돈벌이가 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나랑 걔한테 이거 생계입니다. 장학금. 네, 장학금 좋습니다. 주 3일 알바하고 주 4일 학교 나가니까 남은 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자기 개발도 하고 스펙도 쌓고. 농담입니다. 진지한 사람 앞에서는 농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여윳돈이 생기면 이상한 데 쓸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고깃집에서 고기 사 먹고 영화 보고 옷도 좀 사고 여름이니까 바다도 좀 가고 싶은데요. 이게 그렇게 세상을 좀 파먹는 짓인가 봅니다. 영문모를 돈놀이를 해서 재산을 날리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사치품을 사는데 내 수명이랑 바꾼 돈을 쓸 생각은 없는데 말이죠. 우리 모두 하루살이 취급에서 벗어날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나왔습니다. 일개 알바생이 나와서 떠듭니다. 감히 국정논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는 나와서 떠들면 바뀌기 때문에, 둘은 내가 그 변화를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만 알바 관련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해봅시다. 최저시급 주는 데가 얼마나 있었죠. 최저시급 지키면 다 망한다. 알바생들이 그렇게까지 일 안 한다. 따위의 분위기가 당연했던 시기가 어린 제가 기억하기에도 생생할 정도로 얼마 전입니다. 처음에는 알바생들이 한 명, 두 명 떠들기 시작했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렸고, 알바몬의 광고가 기점이 됐을까요? 모두가 그 당연함에 부당함을 논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최소한 최저시급을 지키는 것만큼은 지키지 않던 때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 변화를 받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방학했고 다음 학기는 휴학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반나절 정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말을 생각하고 또 반나절 정도 여기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말 하루를 뺄 수가 없어서 목전에 일을 쳐내지 못하면, 돈을 벌어내질 못하면 당장 내일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고 알아버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동생 오늘 나와서 기자회견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못 나옵니다. 지금 못 자면 그 친구 이따 일하다 실신합니다. 그걸 아니까 전 나옵니다. 사람이면 그 막막함을 알고 그 답답함을 세상에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의 복장을 하고 여기 나온 제가 남아도는 시간에 배부른 소리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최저시급의 현실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 구의역 9-4 스크린도어에서 친구를 잃은 20살 박영민입니다. 저는 그 사고를 통해 앞으로는 제 친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친구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든 저희 같은 젊은 청년들은 큰 먹이사슬 제일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더 적게 받고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고2 때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당동 아이럽 떡볶이, 셀바, 오주 같은 식당, 세븐일레븐 편의점, 제2 롯데월드 주차 요원도 해봤습니다. 어디든 늘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주 5일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하면 한 달에 받는 돈은 50만에서 6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주는 대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크게 부당하거나 돈이 적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를 겪은 후에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하고 안전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에서 1만 원 인상을 바랍니다. 제 친구도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진짜 개처럼 일을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좋은 밥을 먹으며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최저시급 1만 원은 단 돈 몇 푼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인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때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약속을 깨지 말고 최저시급 1만 원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서주신 덕분에 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편히 눈 감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울 메트로에서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이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걸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주신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5일에 있는 알바들의 생애 첫 파업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청년분들, 비정규직 청년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꿈을 혼자가 아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텐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좌도 우도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 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길이 뭔데? 제2경부고속도로. 그거 지으면 양극화 해소가 돼? 진짜? 야, 우리가 뭐 생각하고 공약한 게 있었냐? 막 던지는 거지. 아니, 그러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해? 제2경부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나느냐? 어디에 나들목이 생기느냐? 지역마다 부동산 업계가 들뜰 텐데, 나중에 갈등이 불거져서 수습 못할 지경이 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뭐 기존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면 되지. 그래 놓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사기고 국민 기만극이지. 아니, 그 아가리에서 그런 멘트가 술술 나오냐? 김해 신공항 운운하면서 말이야. 그나저나 휴가는 국내로 가라 이런 말을 했다곤 무슨 뜻이야?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란 말이야, 이 새끼야. 또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란 말이라고, 이 새끼야. 휴가 기간에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음미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상대적으로 힘든 분들을 돕는 동반성장 아니겠냐고. 이 아름다운 우리강산 어디야? 알려줘봐. 일단 그 4대강이 좋을 것 같아. 특히 낙동강 하류 쪽 말이야. 거기서 멱도 감고 평영, 배영, 접영, 싱크로나이즈드까지. 아니, 그러면 시원할까? 당연히 시원하지. 좌파들이 특히 시원해할 기다.
환 네가 시궁창에서 수영을 했다가 병원에 실려가면 얼마나 시원하겠니? 닥치라고! 거기 말고! 환희가 강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형이 바다를 소개시켜줘야지. 얼마 전에 여기서 퍼올린 바닷물을 걸러서 식수로 만들었다고. 시험 행사도 벌어졌어요. 아니 바닷물이 오죽 깨끗했으면 식수로 다 만들어? 거기가 어디야? 그뿐 아니지. 낚시대회도 열었어요. 즉석 생선회 시식회도 열었고. 아니 그니까 거기가 어디냐니까. 고리 원전 앞바다. 뭐 미쳤어? 원전 앞바다에서 누가 그런 개지랄을 해? 이 새끼 봐라. 미쳐? 야, 이 씨발. 말 잘했다, 이 새끼야. 그래, 무려 원전 10개를 한 군데 모아놓은 거. 그건 더 미친 거 아니냐? 아니, 달라는 공항은 안 주고 왜 원전을 또 줘? 그러기에 왜 부산 5석, 울산 2석을 저 좌파 놈들한테 줘? 이 새끼들. 하여간 입만 열면 남 탓, 눈만 뜨면 트집. 야, 너희 친박들은 작은 계기, 하찮은 사건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줄 모르냐? 참 걱정이다, 이 새끼들아. 너 사자성어 중에 노마자지라는 말 몰라? 노마자지? 아니 그런 흉측한 사자성어가 있어. 저 문님, 그 노마지지겠죠.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늙은 말에게도 지혜가 있다. 아무리 하찮은 것에서도 얻을 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노마자지 아니었어? 무식해가지고 뭘 모르면 닥치라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해가지고 잘난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해. 송충이도 깻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 몰라? 아니 깻잎이라니?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만. 송충이도 떡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 아니 송충이가 왜 떡잎을 먹어?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만. 너무 더워가지고. 송충이도 오동잎 한 잎 두 잎 먹어야 산다. 새끼야, 노동잎이 왜 나와 거기서? 아이고 내가 잠시 헷갈렸어. 송충이도 대마잎을 먹고 마약 중독에 걸린다. 죽으라고 이 새끼야. 구태 정치는 이제 정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싸우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안 전 대표, 어째 우리나라 정치에서 당대표가 제명에 끝나는 경우가 없냐? 하여간 잘했어. 무관의 제왕이 더 나아. 괜히 그 실소유주가 대표까지 해봐. 그거 감당 못한다고.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책임 정치를 구현했습니다. 근데 그 당은 당신 없이는 안 되잖아. 괜히 당대표 그만뒀으면서 나중에 어설프게 당일에 은근슬쩍 개입하려고 들면 쓰레기, 악질,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씹다버린 껌이 된다고. 여기 있는 무처럼. 이 새끼야, 죽으라고. 국민들이 당대표를 그만둔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뭐 할 거야? 잠시 쉬어야지요. 쉰 다음에는 국민들이 부르시면 나와야지요. 만약에 국민이 안 부르시면? 그러면 다시 잠시 쉬어야지요. 그런 다음에는? 국민들이 부르시면 나와야지요. 아니 국민이 안 부를 경우 어떡할 거냐니까? 그때는 미국 가야지요. 배낭 메고. 이해찬이 한 말 못 들었어? 투표일에 배낭 메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냉소주의가 어디 있나? 정치는 굉장히 진실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문재인이 배낭 메고 나가는 건 되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배낭 메지 않고 여행용 가방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부르시면 나와야지요. 아나, 정치가 더러우니까 깨끗한 정치로 차별화하겠다. 이런 마케팅 포인트는 알겠는데 너무 위태로워요. 무소속이 돼서 혼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당을 꾸려서 하는 건데 순도 100% 정치가 가능하겠니? 그리고 말이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네 주변을 봐라. 기득권 정치, 지역 정치, 금권 정치의 구렁이들로 한가득 아니냐? 그만둔 거는 치명적이야. 왜 남 일로 그만둬? 책임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네가 없으면은 누가 당대표를 하건 그 당대표로 보이겠냐? 하지만 어쩌겠어. 엎질러진 물인데. 대권으로 가는 직행열차 알려줄게. 우리 새누리당으로 들어와. 그리고 청와대 누나한테 가서 충성서약을 하라고. 사실 니네 당에서 벌어진 리베이트 사건 새누리당이 되었으면 그게 문제나 됐겠냐? 대선까지 그딴 걸로 고민하지 않게 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야, 환아, 너 지금 안 영입하는 거냐? 안 영입하는 거야. 왜 안 영입해? 왜 안 영입하냐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영입할게. 지금 무가 너 영입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장 입당하라고. 국민의당 어쩌냐고. 원하는 놈들이 있으면 따라 들어오게 하든가. 그리고 세차게 욕 한번 먹는 거야. 그거 잠깐이라고. 욕하는 놈들 뭘 해도 욕할 놈들이야. 네가 설령 문재인 발 닦아줘도 위선이니 뭐니 이러면서 욕할 거라고. 닥쳐 이 새끼야. 정치가 장난이야 이 새끼야. 그만들 하시고. 자, 오늘 그 문제 내주시죠, 한님.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인 미국의 엘빈 토플러 박사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합니다. 올해 87인데요. 1960년대 중반에 미래의 충격을 출간하면서 미래학자로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저서는 제3회 땡땡입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환님 정답 아십니까? 엘빈 토플러 선생이 돌아가시다니. 그분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 것까지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답은 제3회 한강교.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이 무식한 새끼가 음치기도 하네. 야, 여기서 제3 한강교가 왜 나오냐? 자, 사회자, 정답 가자. 정답은 제3의 땅굴. 제3 땅굴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제3의 정당, 넘버 3 정당. 아닙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68%라고 하지요. OECD 1위, 세계 1위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교육열.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학에서 졸업까지 필요한 돈이 평균 8,51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8,510만 원 나누기 6,030원 해보니까 14,113시간입니다. 14,113시간 나누기 하루 노동시간 8시간 해보니까 1,764일이네요. 예. 온전히 내 힘으로 대학을 다니려면 쉬는 날 없이 약 5년간 매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7명이 대학에 가는 대한민국.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만 11,200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못해서 피소됐습니다. 피소됐어요. 부채 사회와 부채 인간이 대학 진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채 학생 제조 공장 대학을 졸업하고 부채 사회의 부채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 무상화의 필요성을 도발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책, 학생에게 임금을. 책 제목이 학생에게 임금을입니다. 오늘의 유럽 대학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일구어냈던 68혁명의 슬로건이기도 하지요. 학생에게 임금을.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을 위해 출판사 서유제에서 협찬합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귀족 배짱이님, 정답 고등어.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게을러지기 위해 현재는 프리랜서로 연명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제적으로 팍팍하지만 아직 버틸만 합니다.
최근 서울 구의역 사고와 에어컨 수리기사 사고에서 보여지듯 부당한 노동구조의 고착화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40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석학들의 글에서 그래도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는 합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왠지 기성세대의 책임을 면피하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합니다. 청년이 희망이라면,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비교적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최저임금도 센 편이다, 이런 인식 바꿔야 한다는 말이죠. 필요한 재원 그리고 소상공인의 문제는 차치하고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 10,000원 상향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내용의 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답자는 벳루저님입니다. 정답은 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생선 고등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브렉시트가 참 걱정입니다. 저도 브렉시트 소식을 듣자마자 브렉시트 다음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일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문 걸어 잠그고도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뭐 불보듯 뻔한 거지요. 극단주의자들은 분명히 이웃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들의 부를 빼앗아서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극단주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부족한 한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나 종교가 등장해도 법 체계가 잘 갖추어져도 영원히 억누르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 본연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수록 사람들은 점차 극단주의에 고개를 돌리게 되리라고 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도덕과 윤리보다는 어떻게든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욕구를 해소하는 쪽이 더 달콤해지기 마련이지요. 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우주 개척에 있다고 봅니다. 한정되고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겠다고 안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썩어가는 것보다는 우주를 개척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채워가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많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주로 눈을 돌리자. 네, 이것도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우주에게서도 그 욕망을 다 못 채우면 어떻게 하죠? 예, 우리의 욕망을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두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전격적인 건가요? 예상 외의 강수가 나왔는데요. 예. 예, 안철수 대표는 지난주 주말부터 사퇴를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좀 결심이 좀 선 것 같은데, 예. 그런 안철수 대표를 이제 다른 지도부는 이제 사퇴를 이제 만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예. 어제 오전 11시에도 국회 이제 최고위 회의장에서 사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당 최고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그러시면 당이 와야 됩니다. 이런 그 김영환 사무총장의 말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제 사퇴를 상당히 강하게 이제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건데요. 예. 그로부터 한 30분 뒤에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이제 밝혔습니다. 예. 이미 지난주 주말에 그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책임지고 이제 사퇴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요. 예. 그저께 의총 뒤에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적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말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퇴하겠다라는 내용을 직접 긋고 일단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까지만 했고, 예. 그러면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상의를 해라, 이 사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상의를 했는데 둘이서 사퇴로 이제 뜻을 이제 모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만류를 했죠. 지금 물러나면 또 철수라고 한다. 또 철수냐. 네, 그러니까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정배 대표가 지금 결정해야 한다. 어제 책임이라는 단어를 꺼냈으면 오늘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그 지도부는 그러면 이제 기소되면 결단을 해라. 박선숙 의원이나 왕주현 부총장이나 기소가 되면 그때 결단을 하자고 했더니 천정배 대표가 안 된다. 지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두 공동대표가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이제 난 겁니다. 예. 지금 그 국민의당은 최고위가 이제 9명인데요. 공동대표 2명이 사퇴를 해서 이제 7명이 남았는데, 박주선, 박주현, 이상돈, 장병환, 주승용, 김성식 의원 등이 이제 나머지 남은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예. 이분들도 동반 사퇴할 가능성이 이제 커졌고, 공동대표의 임기는 이제 연말까지였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 당원당규상에는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을 때는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뽑기로 돼 있다는데, 국민의당은 아직 중앙위가 조직이 안 돼 있대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전당대회를 열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들어서는 비대위원장은 이제 연말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를 뽑을 그 전당대회를 관리할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전대 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하고,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당히 그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당대표를 사실상 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딴 당 다 8월에 하는데 같이 하죠 뭐. 지금 어쨌든 그렇게 되면 3당이 공히 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예. 일단 안철수 대표는 김수민 의원이나 박선숙 의원의 제명이나 출당까지도 강행을 하고자 했는데 다른 지도부들이 그걸 말렸다고 하고요. 예. 일단 지금 기소도 안 된 상태이고 그건 좀 너무 가혹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건 좀 이제 가혹하다고 했고 그런데 본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사퇴 뜻은 이제 꺾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뭐 나중에 잘잘못이 어떻게 밝혀지든 어쨌든 이 사건을 가지고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크고 지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한 거는 의외이긴 하지만 조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의 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마당에 안철수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를 맡는다? 그건 임시체제 논란을 부를 것이 분명하고요. 아울러 배후에 안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일 것도 같은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1인에 의해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이렇게 지탱되는 당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안철수가 없는 국민의당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뭐 책임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게 기자들 귀에만 계속 들려오지 뭐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들린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진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이제 고집을 이제 꺾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뭐 안철수 대표의 비중이 큰 만큼 물러나더라도 그 안심 논란 뭐 이런 것을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예. 안철수 대표로서는 생각보다는 일찍 그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제는 대선 행보까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예. 그런 상황이 돼서 본인은 다시 한번 정치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원내대표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당대표 그만두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을 밝힌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강하게 만류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때는 문재인 대표 그렇게 열심히 흔들더니 참 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원칙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사람에 따라서 말이죠.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보니까.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열심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씹어대더니 예상치 못했던 박인숙 변수가 생겨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영교 의원 건에 대해서 윤리를 해부한 해 만에 상당히 강공을 이제 퍼붓고 있었는데 예. 박인숙 의원이 자신의 오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을 하고 또 동서를 국회 인턴, 당협위원회 세계 책임자로 쓰다가 최근에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조카 같은 경우는 19대부터 5급 비서관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잠깐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새누리당에서는 그게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건지 그것도 참 의문이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 그 새누리당이 이제 화들짝 놀라서 자정안을 이제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까지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그전에 계속 나왔던 문제가 보좌관들한테서 월급 삥 뜯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예. 상납받는 것. 예, 그것도 급여 유용을 금지하겠다. 최근에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보좌관의 급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떼서 이것도 그때 상관위가 같이 고발을 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같이 고발이 돼서
별로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제 사건이 묻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새누리당이 이제 자정안을 이제 냈고요. 박인숙 의원은 그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월급의 2배로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예. 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런 방침이 나오고선 다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친족들을 다 채용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 간사 자리도 내놓겠다고 예. 바짝 이제 엎드려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예. 새누리당, 그래서 사실 화들짝 놀란 셈이 된 건데 말이죠. 예.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그 왜 보좌관들한테 월급 줘놓고 다시 삥 뜯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보좌관들이 일하는 것보다 너무 월급이 좀 많다. 예,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나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네 돈을 조금 떼는 게 좋겠다. 뭐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네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급여를 받으니 원래 어쨌든 우리 정치 활동에 쓰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권위 의식이고 이제 갑질이기도 한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게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합의를 가장해서 이걸 우리 정치 자금을 좀 더 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또 자유를 가장한 타율적으로 이제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제 보좌관들이 있을 텐데 예, 그분들한테는 이제 활동비를 따로 안 주고 그 급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비까지 쓰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변종으로 보좌관들을 착취하는 그런 행태가 이제 많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그거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요 그런 병폐였는데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뭐 그런 병폐나 어떤 구태 갑질은 뭐 새누리당이 아주 장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런 자정안을 내놓고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근절되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예, 그 방안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8촌 이내의 친족은 보좌관, 비서관으로 드릴 수 없다. 회계 책임자로 드릴 수 없다. 예, 이거 뭐 다른 당도 뭐 이런 원칙, 뭐 비록 선수는 새누리당한테 뺏겼지만은 좋은 모범이 될 것 같으니까 좋은 건 또 베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우상호 원내대표도 의원들한테 오늘 편지를 보냈어요. 예.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이라는 편지를 보내서 잘못된 후원금 모금 사례를 제시를 하고 친인척 채용 문제도 그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나 보좌직원 임명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도덕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자 이런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제 공히 이걸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다짐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기고만장하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국회 해임 결의안과 관련해서 뭐 할 테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쟁점, 논란의 지점을 만들어냈지요? 예,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박승춘 보훈처장이 보훈처장 부임 이후에 김일성 외삼촌인 독립투사 강진석 이 부분을 서훈을 했다.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줬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예. 근데 강진석이라는 분은 김일성의 외삼촌이긴 하지만 3.1운동 때 이제 만세운동을 했고요.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에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1921년에 체포돼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13년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있다 1942년에 병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가 맞는데 예. 그래서 이제 독립유공자로 이제 지정이 됐고 서운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예. 얘기를 하냐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서운을 한 최초의 보훈처장 이렇게 이제 박승춘 처장을 이제 공격을 했고 또 뭐라고 했냐면 만약 살아 있었다면 대한민국 세금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매달 390만 원을 주게 되는 것, 연금을 준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승춘 보훈처장이 잘못한 게 많고 해임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맞지만 강진석이라는 독립투사가 김일성 외삼촌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한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예. 연자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우리 예전에도 무슨 간첩 사건이라든지 월북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남한에 있는 가족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연자제, 빨갱이 레드 컴플렉스에 의한 마녀 사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간의 우리 진보 민주화 세력의 어떤 공유된 이제 관념인데 박용진 의원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밉다고 해서 어떻게 김일성 외삼촌한테 독립유공자 서운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은 오히려 박승춘 처장의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공적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다. 다른 사람과 연관돼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안 본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훈을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여기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보훈처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김일성 외삼촌과 삼촌의 서운 취소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 지금 냈습니다. 예. 그 김일성의 삼촌은 박승춘 처장이 부임되기 이전에 이미 또 독립유공자로 이제 서운이 됐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그 보훈처가 암시라도 하듯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명단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 니메일스의 그 아리랑의 주인공인 장지락, 가명이 이제 김산이죠. 예. 그리고 남로당 책임비서인 박헌영의 부인인 주세죽, 그리고 3.1운동 때 광주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한 권오설, 그리고 광복뒤에 이승만과 박헌영의 제휴에 노력한 김철수 이런 그 독립투사들을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상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승춘에 대한 공격을 삼기 위해서 김일성의 외삼촌이 독립유공자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보훈처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 취소할게 이러면서 사회주의 독립유공자들까지도 이제 서운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연자제와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에 의한 마녀 사냥의 또 다른 이제 변주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박승춘이 미워도 잘못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김일성 외삼촌이라는 이유로 서운을 했고 이제 그분들은 분명히 엄연히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가 분명한데 그분들의 서운까지 취소를 한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무리 거꾸로 간다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참 착잡합니다. 예, 아니 그 레드 컴플렉스를 타파를 해야 할 야당에서 도리어 부추겼다는 점, 이런 점은 더 좀 놀랍기도 하고 말이죠.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정당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맨날 민노당에도 있었죠. 예, 그런 그 레드 컴플렉스와 맞서 싸웠던 위치기도 한데 원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언론에 부각되는 것이 연좌제, 레드 컴플렉스 자극, 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훈처가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다룰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참 박승춘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국회 정무위에서도 업무 보고를 이제 보이콧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딱히 박승춘 처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참 불굴의 한국인입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야당에 있어 그 멘탈 갑은 우리 김종인 대표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예. 자아가 강하고 그래서 두 분을 한번 그 밀폐된 공간에 한번 같이 넣어놓고 한 2박 3일 동안 내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그 김종인 대표가 온갖 훈계와 그걸 통해서 박승춘 처장의 그 사퇴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조기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대모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 정도 걸립니다. 예. 조기에 그만두면은 무의미하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연습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시네요. 그럼요. 고도의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막 시작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 흉내낼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군데 잡아냈어요. 예, 그래서 피바 퀴즈에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춘님으로 나와요? 예, 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규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춘하고 인의 불꽃 튀기는 대결 한번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님이 좀 많이 혼내는 그런 대본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정치바에서 PT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PT쇼 주제는 박주민과 세월호입니다. 지금 세월호 특조위 기간이 이제 종료됐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견 공무원 수를 이제 확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7월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은 그런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정치바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7월 4일 저녁 7시 월요일입니다. 홍대 입구역 미디어 카페 후에서 열리고요. 박주민 의원과 그리고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그 장동원 진상규명팀장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의 심성보 대외협력 담당관이 함께 나오셔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시고요. 오신 청중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저희 정치바 홈페이지에 오셔서 참석 예약을 해주시면 그날 함께 자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터졌지요. 이 철근 400톤 싣고 간 거. 이제사 그 진상이 드러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간접적 책임자가 아니라 직접적 책임자임이 또 확인돼가는 국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PT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를 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또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많이 오셔도 됩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그렇죠. 환영합니다. 거기서 또 회개하고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시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치 한 건에서 시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중공업에서 또 안전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현대중공업의 실소유주가 정몽준 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요. 계속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고 다쳐도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이름을 몽준중공업 이걸로 바꾸면은 예. 찬성합니다. 예. 그러면은 동의합니다. 뭔가 좀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쪽팔려서라도 좀 잘하겠죠.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자, 이 사건이 아니죠? 사고지요? 자, 이 이슈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또 이제 말씀 주셨듯이 현대중공업에서 또입니다. 또 안전사고가 나서 3명의 노동자가 크게 다쳤고요. 이분들 보니까 태풍에 대비해서 지붕 수리를 하던 하청 노동자 2분이 크레인 차량이 전복이 돼서 다치셨고요. 또 다른 하청 노동자 한 분은 감전사고를 당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은요. 이게 단순히 3분이 다친 걸 떠나서요. 물론 이제 이것도 큰 문제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일이 정말로 끊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에만 벌써 6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만요. 예. 그런데 웃긴 건 현대중공업이 사람 목숨을 전혀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 16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예. 사내하청업체 효성 ENG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 소속 노동자 이모 씨 57세신데 근무 도중에 머리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한 다음에 울산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내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스프레이로 페인트를 붓다가 남아있는 부분을 이제 붓으로 직접 칠하는 이거 붓도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붓도장 작업을 한 뒤에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에 의거해 볼 때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를 칠하던 노동자가 근무 도중에 갑자기 가슴과 머리 통증을 호소하고 숨졌다면 이건 뭐 당연히 산업재해부터 의심을 해보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중공업이 산업재해 신고를 안 해버린 겁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 원래 산업재해가 벌어지면 해당 노동지청에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그냥 스스로 산업재해가 아니에요라고 판단을 하고 신고를 안 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만 프레시안의 허완주 기자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최근에 조선업체 하청 노동자로 위장 취업을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15일 동안 위장 취업을 한 다음에 현대 조선의 참혹한 민낯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해서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온 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현대 조선 잔혹사라는 책인데요. 예. 저도 아직 책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책 속에 인터뷰만 봤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허완주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름 가까이 일했는데 도저히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일이 힘든 것도 문제인데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고 발 헛디디면 바로 죽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근하면 온몸이 따끔따끔했습니다. 결국 보름 만에 그만뒀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한 엔진룸 옆 케이싱에서 도장하시던 40대 아주머니가 발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셨어요. 저도 일할 때 발판을 움직일 때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해서 움츠러들곤 해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안전 펜스라도 설치하고 몸이 기울어질 때 잡을 기둥이라도 있으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을 겪고 한편으로는 안전 관련 지침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분이 반신불수가 되셨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안전조치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조금 주의 있게 들어주십시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침 출근길 정문에 무사고 며칠이라는 글귀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 사람이 떨어지는 큰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1이 되어야 하는데 무죄의 800 며칠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에 관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쳐도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해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회복 후 다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관리자 눈 밖에 나선 안 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이 공상처리가 뭐냐면 공무 중에 다쳤을 때 산업재해를 신청을 하지 않고요. 그냥 사업주가 돈을 내고 대충 야매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공상처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상처리를 합니다. 입원비가 나오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대신 산재 처리하지 마라고 노동자에게 권유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노동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돈은 원래 기업이 내는 겁니다. 기업이 계속 적립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해버리면 이분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비 일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친 노동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해당 기업주 회사가 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보험으로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정몽준이 내야 될 돈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이 현대중공업이요. 구조조정 이런 개소리 하기 전에요. 일하는 노동자들 목숨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게 저는 상식적인 일의 선우라고 보여져요. 올해만 벌써 6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이러면 이건 실수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인 거죠. 펜스 안전물 하나 없어서 취재기자가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는데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무죄의 매출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제가 황당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그 관훈 나이트 클럽에 나갔었을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현대중공업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전신이 현대조선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1974년에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를 만드는데 조선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4년에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을 완성을 하는데 이 조선소 기공식이 1972년 3월에 열립니다. 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배를 만드는데 조선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주영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왜 꼭 조선소가 있어야 배를 만드냐. 조선소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동시에 함께 만들자. 이런 황당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2년 만에 조선소도 만들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도 진짜 만들어냅니다. 정주영이요. 그런데 현대조선에 따르면 당시 이 프로젝트에 동원된 연 인원이 무려 1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인원을 27개월 동안 정주영 특유의 무대포 정신으로 막 몰아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973년 한 해 동안 이 현대조선소에서 산재 사고가 무려 1894건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 34분이 목숨을 잃습니다. 1974년 7월까지 무려 1566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 25분이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일했다. 용접을 했는데 최고 40시간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일한 적도 있다.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이동하다 떨어져 죽은 사람이 수두룩했다. 죽은 사람이 손에 쥔 것은 몇 푼의 보상금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주영이 자랑하는 조선 입국 26만 톤급 유조선 이거는요. 사실 59분의 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숨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더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현대중공업 경영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2007년에요. 옛날에 뭐 현대미포조선 회장을 지낸 이정일이라는 작자가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인터뷰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여건에서 사고가 안 났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건이 너무 안 좋았던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작업 조건도 나빴고 정신들이 해이해져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안전사고는 안전시설이 미비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신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 정신 상태가 그만큼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예. 59분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람은 노동자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상한 건지 이 사람이 이상한 건지 너무 이런 얘기를 숨겨야 될 얘기를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59분의 목숨은 니들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죽은 거야. 이런 얘기를요.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정주영 또 현대조선의 이 조선입국 신화를 막 이 칭찬해주는 사례로 등장하는 게 정말로 황당합니다. 그런데 정주영과 그 일당들은 저걸 정말로 자랑이랍시고 떠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저 정신 상태로 조선소를 운영을 하니 지금도 매년 10명씩 죽어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고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산재 처리 안 하는 꼼수까지 곁들여서요. 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예. 사람 목숨값으로 돈 버는 짓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 예. 명색이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 조선업체입니다. 그러면 1위답게 안전장치부터 확보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노동자 목숨이 정몽준 너님 통장에 배당금 꽂아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한다고 이 난리인데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이 비근대적인 노동 환경부터 빨리 고칠 일부터 시작하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바랍니다. 네. 참 정몽준 씨가 그래도 정치를 하니까 표를 얻어야 하니까 국민들 눈치 좀 보고 유권자들 눈치 좀 보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갖추고 돌아다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예. 제 처방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그 기업들 있죠. 그 사명을 강제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몽준 중공업,
그리고 몽구 자동차, 우케 산업 뭐 이런 식, 예. 제용물산, 뭐 제용전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짓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름 바꿔도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떡하죠?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그게 슬퍼라. 문제인 겁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노동 착취해서 번 돈 필요 없다. 그런 돈 헌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제가 한 2주 전에 나온 뉴스던데요. 예. 제가 이제 못 보고 있다가 어제 우연히 이 소식을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늦었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멋짐주의, 뭐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예.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에 교황청 산하 청소년 교육재단에 1,666만 6천 페소.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는 한 14억 원 정도 된답니다. 예. 이 기부금을 낸 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뭐 이 교황께서 이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당장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받은 교황이 재단에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이게 처음에는 사실 보도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황의 대답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교황께서 이걸 거부를 한 이유가 하필이면 기부금이 1,666만 6천 페소여서 6666 숫자가 이렇게 나가니까 교황께서 이제 666을 싫어하셔가지고 거부했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황당한 가십 이후에 교황께서 보내신 정확한 서신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내용이 뭐였냐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재단은 그들에게 한 푼도 요청할 권리가 없다. 사제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말하는데 여러분은 부패로 직행하는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에 딱 막 올라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 시설이니까 뭐 운동장도 짓고 이런 예산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께서 저는 젊은이들이 즉석에서 팀을 짜서 동네 공터에서 즐겁게 공을 차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유명 경기장을 빌려 대단한 챔피언전을 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업에도 절제와 가난, 고결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멋지죠? 멋집니다. 굉장히 멋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실제로 문제가 됐냐면 지금 이제 그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이요. 실제로 이 청소년 재단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기부금을 요청을 하니까 그때 살림살이가 되게 안 좋았다고 해요. 그 재단 재정이요.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땡큐 하고 돈을 즉각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소문이 그 교황과 아르헨티나 대통령 지금 마우리시오 마크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닥 이렇게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크리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중도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좌파 정부로부터 12년 만에 우파가 정권을 되찾아온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크리 대통령이 우파여서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요. 이 지금 마크리 대통령이 벌이는 정책들을 보면은요. 이 먼 지구 정반대에 있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 정책들이 거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까 증세를 계속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노동자 계층 주머니를 지금 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수도요금을 5배 인상, 전기요금 2배 인상, 지금 이딴 짓을 마크리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런 정부에서 헌금을 받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본인 생각을 밝히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헌금에 대해서 교황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나타내준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3월에 성베드로 광장에서 그 일반 아련이 있었는데 교황께서 헌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번 돈으로 교회를 후원하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느님 백성에게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하느님의 자비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검은 돈이건 깨끗한 돈이건 그 돈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다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교황은 저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황의 저 단호한 태도가 너무나 멋지게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교황께서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건 저 코멘트가 바로
지금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부자들의 기부 문화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서양 부자들이 이런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착취는 되게 악랄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번 다음에 막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되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또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가 착취를 했다는 그 본질이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기부왕이 그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철강왕 카네기는 평생에 걸쳐 박애를 실천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893년에 도서관을 처음 기부한 걸 시작으로 해서요. 그야말로 도서관 기부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기부한 공공도서관만도 지금 3,000개가 넘어요. 예. 그런데 훌륭한 일이냐? 예, 훌륭한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기부한 돈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사건의 이면을 보면 저는 절대로 카네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특히 카네기가 이끌었던 철강회사의 노동자들은 정말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이게 그 카네기 전기를 쓴 레이몬드 라먼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의 철강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임금을 올려주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밥값을 감축해서 남는 돈으로 도서관 자선사업 프로젝트를 운운하며 설치는 그가 영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와의 전투를 뒤로 미루고 도서관을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임금이나 올려줘서 생필품이나 사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인지 노동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카네기는 그들의 불만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카네기가 실제로 죽을 때 자기의 재산 중에 90%를 기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카네기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삶은요. 예. 카네기가 이끌었던 그 홈스테드 제철소라는 곳에서 그 1892년에 파업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장장 144일간 벌어진 파업입니다. 근데 이 파업의 이유가 뭐냐면 카네기가 우선 임금을 그냥 무조건 대폭 삭감을 한 게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유명한 일인데 카네기가 이때 그 노조 파괴단,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되게 유명했던 핑거튼이라는 탐정회사에서 300명을 채용을 합니다. 이 300명이 전부 무장 요원이었어요. 구사대 같은 거죠. 이 300명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랑 거의 격전을 벌입니다. 이 싸움에서 파업 노동자 1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지금 기부한 3,000개의 도서관이 온당하냐는 질문을 제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예. 카네기의 기부 행위는 결국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진 거거든요. 교황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돈을 좋은 곳에 쓴다는 명목만으로 그 돈의 가치를 다 헤아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돈을 버는 과정이 과연 하느님이 보시기에 온당했느냐부터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서 번 돈으로 교회를 후원한다? 교황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 도로 가져가십시오. 네. 하느님 백성에게 그런 도로운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하느님의 자비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이런 기부조차 안 하는 한국의 재벌들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교황의 말씀처럼 착취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쓴다 해도 저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부를 불려온 한국의 재벌들이요. 또 전관예우로 아파트 100채인가요? 그 홍만표 변호사요. 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절대 확신하는데 천국이 절대로 그 사람들의 뜻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허. 저는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이 올곧은 발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교황의 소식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는 가톨릭을 이단도 아니고 이교라고 부릅니다. 이교. 아 정말요? 네, 예상해서요? 예. 통합은 또 다른 견해입니다만은 합동교단은 이교, 이단이 아니라 이교예요. 예. 이슬람교 같은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는 상당수 목사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아 진짜요? 예. 아 진짜 좋긴 한데요.
자, 그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교회 중에 사랑의 교회가 있고요. 이 사랑의 교회에 홍만표 씨가 집사입니다. 뭔가 계속 연결고리가 있는데, 예. 아이고, 참. 프란치스코 교황이야말로 가장 예수를 닮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쵸.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아니, 예. 예수가 만약 이 시대에 있다면은 노동자 착취해서 그렇게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속해서 벌어온 돈, 그 돈 가져가라. 예수님이 그 성서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야박했습니다. 정말 예수의 그 뜻을 배우고 제자가 되려고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이 부자인 사람한테 네가 가진 재산 다 남 주고 와라.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목사 중에서 누가 예수의 이 말씀을 복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제가 합동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는 이명박 장로가 또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덧붙이자면, 예. 저는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나중에 그 목회 생활을 시작하셔서, 예. 꼭 그 전복교회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모범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복교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헌금 상한제 이런 것도 두고, 그리고 뭐 중직이 되려면 예. 사회적으로 얼마나 네. 또 그 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네. 따져서 노동자 탄압한 기업의 회장 헌금 많이 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사회적으로 본의 안 되는데 예, 참 가짜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교황께서 신앙인의 바른 길, 바른 기준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참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예,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유승민이 싫어서 유재석도 싫어지고 있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감읍하면서 닥치고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불대고 다니는 유승민 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야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배신자만 만나면 친박, 즉 미친박이 돼버리는 척한 본능의 표시다. 당선됐겠다, 복당도 됐겠다 하면서 기세등등해진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았잖아요. 예. 1년 반이면 5년 임기 중에 아직 30%나 남아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1년 반 남은 이 기간에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실로 악취나는 망언을 토해냈는데 이건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 이 말보다 한 옥타브 낮춘 것 같지만 더 기만적이고 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권 실세 최경환이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점을 뒤집잡더니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을 모욕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박동지를 개망신시키겠다는 뜻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금 유승민의 망동은 자기 계파의 의원들을 복당시키지 않는 데 대한 강한 반발과 저항으로 보이는데, 배신자도 열받는데 배신자 친구까지 다 받아줄 만큼 새누리당이 우습단 말인가? 아무리 똥들이 모였다 해도 새누리당을 공중 화장실쯤으로 여기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조화 하나 안 보내고 공천은 물론이고 복당조차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쓴 박동지에 대해서 유승민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20대 국회 끝까지 찍소리 않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규합한다던가 대권 출마를 시도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유승민, 너도 성자처럼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오늘의 날씨.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28도로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덥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구 31도, 울산 28도, 전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인 내일 북상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모레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글 3편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관제 데모를 주도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 회원들은 스스로 애국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깡패들이었습니다. 깡패들이 존경하고 충성하는 대상은 공식 직함이 무엇이든 간에 깡패 두목일 뿐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일입니다. 이승만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항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일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을 부패와 몰락으로 이끈 것은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한 세력이 아니라 이승만에게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운 나라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에 대한 비판이 공격받고 봉쇄되는 나라가 망하기 쉽습니다. 나라를 망친 것은 언제나 권력자의 생각과 주장에 대한 이견의 존재, 다른 의견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의견의 부존재였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